결국에 종합해서는 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귀결이 돼요.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뭐 하는 분이냐? 진짜 내랑 공범 아니냐? 라는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해소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월에 노태학 그 대법관이 퇴임했는데 아직까지 후임이 없고, 그다음에 9월에 추가로 그 이훈구 대법관도 이렇게 퇴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도 없고 그래서 공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 대법원장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당사자가 없는 거네요. 예,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이 지금 계속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고,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 퇴임한 지가 언젠데 여태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 제 과거의 청와대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은 대법원장이 지금 뭔가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본인은 제청권자지 임명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저 차대로 제청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뚜렷하게 있으면 제청을 하면 혹시 거부당할까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장 자리가 비틀었거든.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찌 보면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대법원장으로서 내 안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희대 씨가 벌여놓은 일 때문에 그 법원 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 시켜야 되는데, 예. 대법관들이 그걸로 선뜻 나서서 내가 아무나 하겠다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본인한테 귀결돼 있는데, 예. 그거를 자기가 사퇴를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쨌거나 버티면서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꼬이는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항상 하는 말이 그 대법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14명인데 예, 지금 예. 잘못하면 이제 13명에서 12명까지 줄을 수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거는 또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건 앞뒤가 안 이제 맞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시고 날카로운 지적인데, 이분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과연 국민 편익에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닌 것 사법정의 같아요. 실현에 있는 것인지, 그거를 개인의 그냥 안위가 우선이지. 그렇죠.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인 거죠. 예. 아니 그러면 그 똑똑한 대법관들은 왜 대법원장을 설득을 못 합니까? 반기를 그게-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법부의 구조를 보시면 이 겉으로 보면은 가장 적법하게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내부적인 구성이나 관행 같은 걸 보면 가장 권위적인 집단이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중강연 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서열대로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집단이 딱 두 개가 있다. 한 줄로. 예. 겹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한 줄로 서라. 그럼 자기 앞 사람이 누구고 자기 뒷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조직. 예.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판사. 아닌가요? 대표적인 건 군인 아닙니까? 군인? 군인. 예. 군인이 다 군번순으로 그러겠네요. 예. 같은 계급이라도 군번순, 고참순 이런 걸로 한 줄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검찰, 뭐 국정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예. 판사들이 그게 이제 심각하죠. 그리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한테 아까 뭐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재판 관련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규현 재판부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3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계속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나머지 두 판사가 누군지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예, 모르죠. 예. 근데 법적으로는 그 2명의 판사가 지규현이 무슨 생각을 해서 이상한 결론을 내려고 하더라도 둘이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셋이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거든. 예. 근데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해. 그리고 부장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냥 다 간주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도 법을 어기는 어찌 보면 발상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게 또 현실적으로 그럼 배석 판사가 부장 판사하고 반하는 의견을 내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느냐.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관계는 어떨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래도 법관으로서 정점에 있는 대법관까지 간 사람들 같으면 이제는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면서 대법원장하고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 대법원에 근무해 본 사람들이나 법관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게
배석 판사가 부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쉽지 대법관이 대법원장한테 얘기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배석 판사는 부장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출세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법원장을.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구조에 대해서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법관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반발을 했다가 뭔 일 있으면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임기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별일도 없어요. 별일도 없고 네. 보장 거. 근데 그러니까 이 사법 관료화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말 사람들끼리는 대법관이 된 사람들을 저 판사나 법원 직원들은 마치 막 신처럼 대우하고 신처럼. 예. 군대에서 왜 별만 달아도 어디 가가지고 막 그 껐덕거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보다 훨씬 심하다고 봐야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한테 하는 것도 그것도 심해요.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를 광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법원 체육대회, 법원가족 체육대회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다가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사건들이 그거였잖아요. 그 여판사들한테 무슨 만화 주인공 옷을 입혀가지고 율동을 시켰다. 어? 누구 보라고 한 거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했는 줄 아십니까?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돌아다니는데 대법관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바구니 속에다가 비둘기 담아가지고 가다가 뚜껑 열어서 날리고 다니는 사람이 대법관이었어요. 야.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김영민 의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란 극복을 위한 의지가 현재 사법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란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아마도 그 추경호 네.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한 것 같은데 거기서 기각만 했더라도 내란 피의자니까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최근 그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직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네.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영장 기각됐던 그 판사죠. 기각됐는데 네. 공수처에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네. 이런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왜 대법원은 사죄의 말이 없느냐라고 예,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제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기소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다른 모든 집단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성찰을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예. 온 게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원이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이 요새 이제 화제가 다시 되고 있던데 그 늘 말씀드리는 법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모습들을 지금 이제 법원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실제로 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남의 인생을 판단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하는 게 너무나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어쨌든 사법부 개혁은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들을 좀 보시면서 그 전까지는 솔직히 무슨 그 피지배 계층이 저기 지배 계층을 보는 것처럼 인식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 과거급제 해가지고 아이고 뭐 저 사람들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부터대야 이러면은 모든 게 그냥 다 설명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치를 하고 끼리끼리 먹고 살게 놔두니까 얼마나 저희가 썩어가고 있었는지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주권자의 판단 또 주권자의 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거 어영부영 하다가 또 잊어버리면 다시 또 예전에 하던 짓을 반복할 거예요. 다음은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검 TF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연루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려고 진술 회유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결국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박상용 검사는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예. 조사도 않고 이렇게 이런 결론 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해봤자 뭐 뻔한 얘기를 한 거고 박상용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낸 것도 아니죠. 뭐 국회를 청문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론은 또 얼마나 많이 언론이라고. 써돌아다니면서 얘기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거고 박상용의 입장이야 뭐 충분히 드러난 거고 본인의 입장을 그러면 밝힐 기회가 전혀 봉쇄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감찰 조사 결과가 얼마큼 설득력이 있느냐를 통해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게 검찰의 감찰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그러니까 1차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징계 시효가 지금 얼마 안 남았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찰위원회 과거에 그 이런 어떤 그 술자리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증으로 기소를 해놓고 예. 그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나 증거 채택에 항의하면서 저 검사들이 집단 퇴장한 일 예. 이거를 징계해야 된다라고 올리니까 감찰위원회가 이걸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예. 뭐 동수였다고는 하는데 찬반이 그 이게 이제 박상용 사건과 역시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감찰위원회가 또 제대로 판단을 할 것인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다 대부분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들이라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25년 11월 25일에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자기들이 증인으로 64명을 신청을 했는데 네, 예. 그 가운데 재판부가 6명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에 반발을 해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노를 한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5년 11월 26일에 감찰을 지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5달 뒤인 26년 4월에 대검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집단 퇴정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검 감찰위원회를 믿을 수 없다. 예. 그러면 결국 5월 17일 아니면 16일에 나올 대검 감찰위원회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안도 믿기 힘들다. 뭐 그렇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예상하고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아니까. 예. 그러니까 박성재라는 사람이 내란 이후에 본인이 탄핵으로 혹은 퇴임하기 전에 서둘러서 한 게 감찰부장의 알박기 인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감찰부장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감찰부장이 제대로 된 정의로운 감찰 결과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또 네. 검사들도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라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행정공무원들보다 신분보장을 강화시켜 줬는데 이게 그 비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아무 쓸모없는 조항이 되고 끼리끼리 막 뭉쳐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 민주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온갖 군데에서 이제 이런 규정을 내세우고 들이대면서 이걸 이제 방해하는 걸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화의 역설이기도 한데 그래서 주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다지시는 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마치 이제 내란 상황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꽤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대검에는 감찰부장이 있고 예. 법무부에는 감찰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검 감찰부장은 전에 박성재 전 장관이 임명한 김성동 씨가 예, 있고 예. 또 그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예,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관은 뉴욕 감찰관이 예, 있잖아요. 예. 직급상 아무래도 법무부 감찰관이 더 높은가요? 직급은 같은데 예. 법무부 감찰관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검에서 감찰을 안 하면은 법무부 감찰관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게 봉쇄돼 있었어요. 근데 예. 그런 점들 때문에 그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법무부 감찰관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금 아직도 임명이 되고 임명이 있지 안 돼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그 했는데 이야기 했었죠. 예. 그게 좀 답답한 일이죠.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적임자를 잘 고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선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뭐 혹은 이제 누구를 정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는 게 반복되고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좀 임명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텐데 이 점도 사실은 그 민정수석실이 좀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사검증 과정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걱정입니다. 네. 검찰에 관한 얘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아주 흔치 않은 일인데 네, 예. 내용을 보면
그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요청한 자료를 봤더니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자료를 넘겨달라 그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는 다름 아닌 심우정 검찰총장의 계엄과 관련된 관여 의심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또 계엄 당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아주 중요한 혐의인데 이 자료를 넘겨달라 그랬더니 지금 검찰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주면은 넘기겠다 예, 그런데 예, 그걸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 검찰의 해명은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거부한 게 아니라 예.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 가져가는 게 좋지 이미 예. 제출하기는 어렵다. 뭐 그 이야기를 사생활 했다고, 자료가 예.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검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라고 없다. 지금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검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공문을 또 특검이 보냈는데 처음에는 팩스로 보냈다고 모른다고 하다가 그래서 공문을 보내니까 또 시간 끌다가 지금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검찰이 협조 안 하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특검법에 관련 조항이 있거든요. 예. 이게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넘겨주는데 협조해야 될 의무로 규정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특검은 법에 정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검찰은 여러 다른 핑계를 대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애초에 종합특검이 구성될 때 검사랑 검찰 수사관 파견 문제부터 시작해서 잘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이제 특검도 어찌 보면은 참다 이거는 이제 그냥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조직적 이해관계를 또 수호해야 될 뭔가가 그 간절한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예.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종합특검에서 달라는 자료는 다름 아닌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료인데 네. 이렇게 자료를 넘기지 않는 걸로 봐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선배인 심우정을 혹시 뭐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저거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검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조직으로서 법에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공무원 집단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그 카르텔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 집단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법을 무시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역시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검사들의 집단을 지휘해야 되는 검찰총장 대행에 고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봤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지휘권 제대로 지휘를 하지 못하고 본인도 거기에 이제 합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속성이 본질이 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종합특검하고 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 어떻게 보면 같은 편? 뭐